안녕하세요. TV 도서관에 가다 김보영입니다. 우리는 가끔 버스 정류장이나 또 지하철, 심지어 엘리베이터 안에서 시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시를 음미하다 보면 아 하는 감탄사를 내뱉을 때가 있는데요. 때로는 위트 있게 또 때로는 아주 감성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는 바쁜 현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좋은 치유가 됩니다. 20세기 영국의 시인 루이스는 시가 가진 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는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며 시를 쓴다거나 감상하는 것은 유쾌한 경험이다. 좋은 책과 함께하는 시간,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하겠습니다. 1945년 해방을 불과 6달 앞둔 어느 날, 만 27의 나이로 후쿠오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난 시인 윤동주. 올해는 그가 태어난 지 100년이 되는 해로 윤동주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윤동주는 중국 북간도에서 태어나 시인이 되길 꿈꾸는 평범한 문학 소년이었다. 더 넓은 세상에서 시를 쓰고 싶어 서울로 유학을 온 후 자신만의 문학과 시세계를 펼치며 시인으로 성장한다. 나라의 글과 윤동주란 이름조차 허락되지 않았던 시대. 그는 식민지 청년으로서의 고뇌와 아픔 그리고 삶을 담담히 시로 써내려간다. 후쿠오카의 차가운 흉무소에서 숨이 다할 때까지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간절히 바랐던 시인 윤동주. 그의 짧은 삶이 고스란히 담긴 책 윤동주 평전. 소설가 겸 역사가인 송우회 작가가 시인이 살아온 삶의 여정을 취재, 끊임없이 다듬고 보충했는데 윤동주 평전을 통해 그의 삶과 문학을 만나보자. 네, 올해는 윤동주 시인이 탄생한 지 꼭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오늘은 윤동주 시인의 또 삶과 작품을 엿볼 수 있는 윤동주 평전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윤동주 평전의 저자 송우회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문학평론가이자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은교 숙명여대 교수 함께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송우회 선생님, 근데 윤동주 시인이랑 아주 가까운 관계시라면서요. 예, 윤동주 네. 시인의 고종사촌인 송몽규 선생이 이제 저희 집안 분이고 네. 저희 아버지 학렬이셔서 네. 제가 이제 조카가 되죠. 어. 예. 그 송몽규 선생 자료를 찾으면서 쌓아놓은 것도 있고 한 1년이면 뭐 평전 하나 쓰겠다 생각을 했는데 해보니까는 고구마 줄거리처럼 네. 또 여기 누가 또 안다, 누가 또 안다. 그거 찾고 4년이 걸렸어요. 4년, 무려 네. 4년. 그래서 처음 출간한 게 몇 년도셨죠? 88년. 88년도요. 네. 또 무려 한 25년, 26년 전에 이제 초판을 내시고 재작년에, 그러니까 2014년에 지금 선생님 뒤에 보이는 저 책이 2014년에 세 번째 개정해서 내신 책이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평전을 세 번씩이나 개정하는 일이 좀 드물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예. 개정판에 뭔가 새로운 이야기를 담기 위해서 개정을 하신 건가요? 시대상이 이제 투영이 된 건데요. 그 윤동주 시인의 그 친구 중에 강처종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연전 문후회 회장할 만큼 리더십도 네. 강하고 나름대로 훌륭한 분인데 좌익이었어요. 좌익의 실세였어요. 윤동주 시인이 일본에서 쓴 시를 5편을 그 살려낸 게 강처종 선생이거든요. 자기한테 보낸 거를 네. 잘 보관했다. 해방 뒤에 유족한테 전달해주고 또 유품을 모두 강처종 선생이 그 보관했던 것밖에 안 남아 있어요. 네. 처음에 쓸 때 윤동주 시인의 친동생이 윤일주 교수님이라고 계셨어요. 윤일주 교수님은 좌익이라 해서 꺼린 거예요. 윤동주 시인의 좌익 친구가 있다 그러면 윤동주 시인한테 좋지 않은 평가가 생길까 봐 그거를 밝히지 말아야지. 네. 평전에도 일체 밝히지 말아야지 협조를 해주겠다. 그래서 그런 약속을 하라고 해서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초판본할 때 강처종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초간본 책도 그분이 이제 주도해서 만들고 네. 정종 시인한테 서문 받고 자기는 발문 써서 이제 책을 만들었는데 이분 자료는 모아놓고 쓰지는 못했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었고 윤일주 교수님은 또 이렇게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래갖고 윤일주 교수님이 살아계셔도 지금은 윤동주한테 자익 친구가 있다는 게 그 윤동주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니니까 네. 강초종을 이제 살려낼 때가 됐다 해서 이제 개정판을 했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일본의 리쿄대학 출신인 이제 그 윤동주 팬이 제가 거기 언급한 거에서 이제 그 미뤄갖고 그 당시 자료들을 찾았어요. 네. 그래갖고 윤동주 시인이 리쿄대학 다닐 때 그 정황을 네. 자료들을 이제 많이 복원해놨는데 그거를 반영하느라고 또 개정판. 그러니까 새로운 내용을 반영하시기도 했지만 어떤 시대적인 흐름에 따른 새로운 변화를 담아내기 위해서 또 개정판을 내신 것이로군요. 그 윤동주 평전 좀 전에 일본 분 말씀도 하셨지만 이제 일본에서도 이게 완역이 됐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이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네. 18권이 지금 번역이 돼 있는데 거기서 6권이 일본어예요. 그다음에 영어, 프랑스어가 2권씩 돼 있고 스페인어 2권, 그다음에 중국어 1권. 그래서 사실은 골고루 다양한 언어로 더 번역이 되어야 하고요. 일본에서 뭐 대단하죠. 후쿠오카라든지 요코하마라든지 선생님이 이제 잘 아시죠. 그 여러 지역의 도서관에 윤동주 시 읽기 모임이 있고요. 교토라든지. 아시아의 3국에 중국과 일본과 한국에 시비가 있는 시인은 윤동주밖에 없어요. 교과서급에 실려 있는, 물론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족 교과서이지만 네.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인은 또 윤동주밖에 없고. 네, 일본에도 실려 있죠. 있나요? 교과서에 네. 현대문이라고 교과서에 네. 실려 있는데요. 네.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본 같은 경우는 번역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있어요. 도시다 대학교 12도 번역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무라 마소 교수님이라든지 김시종 시인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고 있고요. 네. 게다가 이제 중국 조선족 교과서라든지 명동마을에 윤동주를 표기할 때는 늘 중국 조선족 애국 시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국은 이제 중국을 말하는 거죠. 네. 제가 이제 중국에 가서 이렇게 학자들을 만나고 9월 달에도 베이징에서 윤동주 학회가 열리는데 자꾸 이제 자기네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려는 의도들이 보여요. 네. 조선족은 물론이고 네. 중국 문학자까지도. 그래서 중국에서도 윤동주가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노력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삶과 이제 시에 대해서 좀 차근히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그 윤동주 시인 얘기할 때 이제 명동부터 이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명동을 책의 제2장에는 지사들의 마을 명동 이렇게 표기를 하셨더라고요. 윤동주 시인에게 명동이라는 곳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명동이라는 마을은 우리나라건 또 그 북한도건 간에 매우 특수한 마을입니다. 함경북도 일대에 여러 유학자 집안들이 이제 모여서 돈을 걷어서 중국인 동한이라는 이제 그 대지주의 땅을 한꺼번에 사서 그 돈 낸 액수대로 논아서 가지면서 또 학전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예 마을 만들 때. 배울학자하고 밭전자에서 네. 그 토지를 따로 떼낸 거죠. 그래서 그 거기 소출은 그 교육을 위해서 쓰는 이런 아주 교육적인 마을이고 조선의 이제 그 민족 의식을 가진 지사들이 마을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 마을 생성부터 남달랐고 그렇게 마을을 키워오면서 또 명동학교를 이제 신학문 하는 학교를 만들어서 기독교로 또 다 개종을 해서 그 마을에서 그런 인재들을 이제 키워낸 것 중에 한 사람이 윤동주인데 윤동주 시인이 민족 시인으로 우리 민족사에 우뚝 서게 된 걸 보면 그 마을에서 태어났다는 걸로 그 마을을 만든 사람들의 그 의지, 뜻, 그 선한 의지가 참 크게 보상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작가님 책의 윤동주 편전 그 제 2장 명동 부분을 보다 보면 그 윤동주의 어린 시절의 문화적인 소양을 얼마나 그 명동이라는 곳에서 잘 닦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잘 풀어져 있어서 독자로서 굉장히 이해가 잘 됐던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용정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은진중학교에 입학하고 난 이후에 이제 문학소년으로서의 이제 모습이 좀 갖춰지기 시작하는데 이때에 이제 알려진 시가 바로 초한대입니다. 초한대 내 방에 풍긴 향내를 맡는다. 광명의 재단이 무너지기 전 나는 깨끗한 재물을 보았다. 염소의 갈비뼈 같은 그의 몸, 그의 생명인 심지까지 백옥 같은 눈물과 피를 흘려 불살라 버린다. 그리고도 책머리에 아롱거리며 선녀처럼 촛불은 춤을 춘다.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암흑이 창구멍으로 도망한 나의 방에 풍긴 재물의 위대한 향내를 맛보노라. 34년 12월 24일이죠. 초한대를 썼던 때가. 그 학생이 판타지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방에 그냥 초한대가 있었는데 그냥 1년에서는 그냥 초한대 향내가 난다 그러는데 판타지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니까 마치 마법의 놀이동산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어떤 예배죠. 필리그리미지처럼 그 성스러운 공간에 들어와서 보니까 맨 마지막에 그 평범했던 냄새가 아주 성스러운 거룩한 냄새가 향내가 됐다고 이렇게 바뀌는 그 판타지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싱그러운 비유들이 나와요. 그 비유들이 나오면 예를 들면은 염소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염소 그냥 스케이프 고트죠. 그 희생 양이라고 예수를 표현하는데 그 희생양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매를 본 꿩이 도망가듯이 어둠이 창구멍으로 도망간다는 아주 신선한 표현이 나오죠. 그 창구멍을 통해서 세계를 봤었죠. 근데 거기 보면은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전이라는 것을 볼 때 초한대하고 그다음에 내일은 없다 하고 그다음에 삶과 죽음 이 세 편이 이제 같은 날 쓴 것인데 어떤 자기가 그 명동마을에서 김학연 목사님 통해서 배웠던 기독교적 상상력을 또 이용하기도 했다는 것들, 또 날짜를 명기하기 시작하는 것이 선생님 책에 이제 써 있지만 그것이 이제 송문교의 영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후에 모든 시들이 날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잠시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즈음에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즈음에 이 송몽규 선생이 굉장히 윤동주에게 영향을 많이 줬던 어떻게 보면 문학적 라이벌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던데 책에도 보면 이 윤동주 시인이 시를 쓴 날짜를 쭉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송몽규의 영향이 아니었을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문익환 목사님 얘기 들으면 그 자기들이 다 박수를 쳤다. 이제 송몽규가 신춘문예 이렇게 됐다 해서 이제 박수를 친 기억이 있다. 그 시대에는 그 동아일보 신춘문예 같으면 그대로 등용문으로 사회적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더군다나 조선 내도 아니고 국경 넘어 그 만주 변방의 그 청소년이 신춘문예 응모해서 당선하는 거는 매우 귀한 일이었어요. 같은 문학소년인 윤동주가 보기에 그게 굉장히 이제 큰 자극이고 충격이기도 하고 좀 더 철저하게 문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각성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다가 그 완성한 날짜를 쫙쫙 적는 분은 지금도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윤동주 시인은 그 생애하고 시하고 직결되는 분이라 그 날짜들이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많은 거를 이제 제공하는 그 정보원이 돼가고. 몽규 어딨니? 아이씨 놀랬다 야. 야야, 니 때문에 지금 동네 어른들 난리다. 니 신춘문예 당선됐다고 난리 났어. 아이 나 이 새끼 같은 새. 너저 신소리 아니 지금? 야야, 진짜래도. 아이 참아. 몽규야. 야 참아. 야 참아. 몽규야. 야야야야 진짜니까. 송 작가. 아이 작가는
작가 되려고 쓴 거 아닙니다. 이런 거짓말. 그 작가 되려고 아주 작정을 썼으면은 아주 걸작이 나왔겠구나. 야야야야, 저 애들도 저 왔으니까 밥 먹기 전에 한 번 더 읊어보라. 야. 그만. 제목? 술가락. 하나님은 원래 원치 않는 걸 쉽게 주시나 보다요. 이래, 니한테는 신주문예 당선이 그렇게 쉬웠니? 아, 새끼리 그 신경 쓰지 말라. 씨. 그거 짧은 꽁트라서 얻어 걸린 거이지. 내 그럼 금방 잊혀질 거다. 알겠니? 너 신경 쓰지 말라. 네, 잡니다. 근데 이 무렵에 윤동주 시인이 이제 동시를 쓰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평전을 읽으면서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네. 네. 제가 박사과정 공부할 때 신문이나 이제 잡지를 보면 가끔 동주라는 이름으로 동시를 봤어요, 저희들이. 네. 근데 이게 윤동주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기동자 배주자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동명이인인데 시 잘 쓰네 그래서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네. 이제 바로 윤동주였고 이제 그것은 이제 1999년에 8편을 찾아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시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발굴시들이. 빨랫줄에 걸어놓은 요에다 그린 지도. 지난밤에 내 동생 오줌 싸 그린 지도. 꿈에 가본 엄마 계신 별나라 지도인가. 돈 벌러 간 아빠 계신 만주 땅 지도인가. 좀 논의가 있지만 113편이다, 114편이다 이렇게 논의가 있어요. 이건 습작신 빼자는 사람이 있고 네. 넣자는 사람이 있어서 그 연구자들마다 그 윤동주 전체 글을 그 주장하는 그 차이가 좀 있는데요. 40편 정도, 어떤 사람은 45편이라고 하고 어떤 논자는 40편이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그러니까 한 거의 35%나 40편 정도는 숫자에 있어서 네. 동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 해바라기 얼굴을 어떤 사람은 동시라고 보고 이건 동시가 네. 아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예를 네네. 들면 누나의 얼굴은 해바라기 얼굴. 해가 금방 뜨자 일터에 간다. 해바라기 얼굴은 누나의 얼굴. 얼굴이 수거들어 집으로 온다. 그다음에 이제 동시를 발표할 때는 이름을 필명으로 구별해서 아마 썼던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네. 동시 시집을 따로 내려고 그랬을까요? 그다음에 윤일주 그 동생은 동시 시집을 냈고요. 그다음에 광주라고 이제 시인도 보면 그 중국에 남았던 마지막 동생도 굉장히 동시적 상상력을 가진 시들을 많이 발표했어요. 네. 그래서 그 가족 전체가 굉장히 우화적이고 동시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윤동주는 한편으로는 동시 시인이라고 박목월처럼 네. 송아지를 지었던 박목월처럼 동시 시인이라고 불러도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초한대 같이 그런 거는 그 쓴 단어도 어렵고 네. 그 구조도 좀 심하게 말하면 현악각이라고 볼 만큼 그 나이 또래 닿지 않은 그런 거를 썼는데 그 숭실학교 다니면서 갑자기 아주 훌륭한 동시들을 써내거든요. 네. 근데 그때 정지용 시집이 나왔어요. 정지용 시인은 그때 이미 대시인으로 아주 문단의 수강을 받고 일반인들도 많이 좋아하던 시인인데 그 시집을 보면은 대표작들 그런 훌륭한 시들하고 또 동시가 또 구분돼서 따로 이제 그 장을 차지하면서 대표작에 해당하는 훌륭한 시들하고 나란히 대우받는 걸 보면서 윤동주 학생이 그때는 숭실 학생인데 네. 그 동시에 대해서 다시 개안하고 재평가하고 그 중시하는 이런 안목을 갖게 된 거라고 봅니다. 아롱아롱 조개 껍데기. 우런니 바닷가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 여긴 북쪽 나라요. 조개는 귀여운 선물. 장난감 조개 껍데기. 대굴대굴 굴리며 놀다 짝 잃은 조개 껍데기 한 짝을 그리워하네.
아롱아롱 조개 껍데기 나처럼 그리워하네. 물소리 바닷물 소리. 윤동주 시인의 삼가실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시기가 바로 이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한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의과에 진학해라, 뭐 법관이 되라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하셨는데도 그런 것들을 다 뿌리치고 나서 이제 연희전문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시와 이제 문학에 대한 열망이 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네. 생애를 문학에 바치려고 네. 그때 이미 아주 단단히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연희전문학교에 입학해서 참 작품 활동을 이제 많이 했습니다. 이제 대표적인 시가 바로 자화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때 이제 일제 강점기를 사는 뭐 지식인의 고뇌와 성찰 같은 것들이 이제 담겨져 있는 시가 아닌가. 또 그에 대한 또 자세한 내용들을 책에 송무혜 작가님이 쓰셨잖아요. 산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집니다. 도로가 들여다보니 사나이는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생각하니 그 사나이가 그리워집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구름이 흐르며 하늘이 펼치고 파란 바람이 불고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1년과 마지막 5년이 이렇게 네. 처음과 끝이 같으면서도 추억처럼 사나이가 그리워진다고 추억처럼이라는 말만 넣는데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방황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자기를 오롯이 바로 서려고 했던 윤동주의 의지가 보이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 자화상이 39년 9월에 쓴 거거든요. 근데 그 39년 9월에 귀뚜라미와 나와 그다음에 자화상 이런 것들을 쓰고 그다음에 1년 2, 3개월 정도의 이제 침묵기를 거쳐요. 네. 이렇게 윤동주 시인이 그 무렵에 굉장히 창작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가 갑자기 좀 절필했던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연전 3학년 때인데 이 시대에 무슨 윤동주에게 어떤 뭐 변화가 개인적으로 있었나요? 일제가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전시 상태로 이제 계속 억압을 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창씨개명이죠. 일본인들은 창씨개명을 그렇게 크게 뭐 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안 해요. 어디 벼슬을 가서 그 지역명 따서 또 성을 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만 해도 이름을 몇 번씩 갈거든요. 자기 출세할 때 또 갈고. 우리는 근데 이제 가장 심한 욕이 조선시대부터 성을 갈 놈 이러면은 인간 말종이다. 네. 사람 대우를 할 필요가 없는 인간이다. 이거를 표현하는 욕이 성을 갈 놈이었거든요. 근데 또 윤동주는 독실한 이제 기독교 시인인데 그 상황 자체도 너무 괴롭고 또 그런 거를 묵과하고 방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반감, 원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그 증언들을 보면 신앙도 흔들렸다, 회익이었다. 그러니까는 시대에 대한 절망,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원망 뭐 이런 것이 겹쳐갖고 시도 제대로 쓰여지지 않아서 네. 쓰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어떤 시대에 대한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쓰여진 시가 참회록이라고 선생님께서 참치 개명을 그 졸업할 때까지는 네. 그 연전에 개출을 안 했거든요. 그 깨끗하게 졸업을 하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 본명으로. 근데 이제 유학을 가야 되니까 그걸 고치지 않으면은 지금 이름하고 그 공식적인 이름하고 이제 배치가 돼서 그게 다 문제가 생길 테니까 할 수 없이 연전에 가서 창치개명 이름을 이제 네네. 개출해서 이름을 네. 바꾸면서 네네. 예, 그 아픔, 그 네. 고통을 참회록으로 네. 그 표현을 한 거죠. 아, 그렇죠. 예.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온다. 41년부터는 그 자아성찰이 그냥 자아성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천과 연결된 시들이 계속 나와요. 네. 예를 들면 이제 5월에서 새벽이 올 때까지 보면은 모든 죽어가는 것들에게 검은 옷을 입히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먹이라고 이제 사연에 나오거든요. 미움을 먹이라고. 이런 이렇게 행동적인 것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십자가에도 보면은 그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 허락된다면 그다음에 마지막 년에 모가지를 들이고 내가 같이 가겠다는 이런 그 실천, 묵상과 실천이 이어지는 구조들이 네. 이제 41년 시들의 여러 편에서 볼 수 네. 있습니다. 41년쯤에 그러니까 윤동주 시인이 그때 이제 시집을 내려고 이제 노력을 할 때가 있죠. 이제 그때 이제 시집을 내지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이 시인데 여기에 이제 굉장히 주옥 같은 시들이 많이 실려 있어요. 뭐 별의 밤이라든지 서시라든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를 꼽으라고 하면 아마 이 시들 꼽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 올해 3월 달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전 세대에 걸쳐서 1086명이 1위가 서시였어요. 그리고 2위는 30대, 40대까지는 별에는 밤이었는데요. 50대, 60대, 70대 되면 바뀌어요. 그 자화상하고 참회록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자기 내면을 읽는 시에 공감을 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까지 그 국정교과서에 발표된 지금 한 7편이 실려 있는데요. 서시하고 별에는 밤이 빠진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든 세대에서 골고루 서시와 별에는 밤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좀 다양한 시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41년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원래 병원이라고 내려고 했다가 이양하 교수님이 위험하다고 해서 이제 고쳐서 내는데 그때 나이를 생각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 23살, 4살 그 사이인데요. 그다음에 마지막 시가 42년 6월 3일이에요. 쉽게 쓰여진 시하고 그다음에 봄이라든지 사랑스러운 추억이라든지 이 5편의 그立교대학교 편지지에다 썼던 윤동주는 그 짧은 시간에 네. 엄청난 독서량으로 네. 엄청난 수준의 깊이의 시를 발표한 드문 시인이라고 보았을 때 우리가 그분이 지었던 그 서시와 별에는 밤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네. 그 19편 그 본인이 이것만이 내 시라고 뽑았던 네. 19편의 시에 대해서도 좀 골고루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도 모를 아픔을 오래 참다 처음으로 이곳에 찾아왔다. 그러나 나의 늙은 의사는 젊은이의 병을 모른다. 나한테는 병이 없다고 한다. 이 지나친 시련, 이 지나친 피로 나는 성내서는 안 된다.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깃을 여미고 화단에서 금잔화 한 포기를 따 가슴에 꼽고 병실 안으로 사라진다. 나는 그 여자의 건강이, 아니 내 건강도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가 누웠던 자리에 누워본다. 우리가 윤동주 시인을 이야기할 때 민족 시인이다, 저항 시인이다 이런 수식을 많이 붙이는데 어떤 일부에서는 좀 이의를 제기하거나 반론을 제기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뭔가 적극적인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송몽규 선생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조금 대조적이었기 때문에 윤동주 시인 또 이제 같이 그 옥사한
송몽규 선생이랑 네. 독립운동사 쪽으로 굉장히 빛나는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독립운동사 논문도 쓰고 이제 연구도 많이 하면서 그쪽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근데 독립운동사 자료집 속에 독립운동에 관한 재판의 판결문들이 이제 자료도 나오는데 네. 해방 후에 유명하고 한국 정계에서도 크게 활약하고 문학에서도 아주 그 큰 족적을 남기신 분들이 그 일제 때 판결문을 보면 네. 구차한 그 사정, 좀 날 풀어주면 한국 시민으로서 잘 그 열심히 살겠다 이런 식의 좀 비굴한 판결문에 나오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처음에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근데 네. 그게 반해서 그 윤동주 송몽규의 그 취조문서 판결문은 지금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였지. 우리 조선 민족의 문화를 사수해야 이제 민족이 살아납니다. 손색 없이. 판결문도 조선 문화를 사수해야 되고 그 판사들도 자기 나라가 지금 멸망할 거라고 재판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한 게 지금 그 판결문에 나오니까 같은 얘기를 재판정에서도 네. 이제 스스로 했다. 네. 그래서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이렇게 형을 선고한다고 돼 있는데요. 문장들이 너무 당당하고 근데 윤동주는 그 판결문뿐만 아니라 38년 3월 달에 4월 8일 날 입학하기 전에 두 가지 령이 내려오거든요. 총독부에서 조선어 사용 금지하고 교육 금지입니다. 조선어로 쓰면 안 되는 현상이고 네. 그다음에 교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르치면은. 근데 그 당시에 똑같은 38년에 초등학교, 고등학교를 입학했던 여러 작가들의 생황을 보면요. 제주도에서 김시종이라는 짜이니치 제일 작가 같은 경우는 38년부터 선생님한테 한국말을 썼다는 이유로 뺨따기를 맞는 일이 생깁니다. 네. 선생님이 징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회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본어를 안 쓰면은 너는 취직할 수가 없고 성공할 수가 없다 하면서 울면서 뺨따기를 때리는 현상들이 조선에 살다라는 산문집에 기록돼 있어요. 네. 박목월 같은 경우도 경주에서 친구하고 낮에 놀던 반달을 지은 윤 선생님하고 네. 윤극양이죠. 네. 윤극양이 너 이제 한국말로 시 써봤자 발표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니? 그러니까 박목월이 그냥 땅에 묻지 하면서 그런 식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문단은 뭐냐면 38년부터 이미 친일문학 시들을 일본어로 발표하는 작가들이 늘고 출세를 위해서는 일본어로 시를 써서 친일의 내용을 써야지 출세하는 겁니다. 근데 육첩방은 남의 나라라는 구절을 썼다든지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저항 시인이다, 민족 시인이다, 기독교 시인이다 이렇게 시인을 규정하는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지만 시의 내면에 봤을 때는 참 어려운 것이죠. 오늘 윤동주 평전 가지고 두 분이랑 이제 아주 소중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국민들에게 또 특히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윤동주가 갖는 어떤 의미 어떤 걸지 한 분씩 한번 여쭤볼게요. 뭐 송우 작가님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우리 민족 속에 극히 맑고 선한 의지, 힘 이런 것이 한 시인의 형상으로 구현돼 갖고 우리 앞에 있는 것이 이제 그 우리 또 역사 속에 그렇게 있는 것이 윤동주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를 보면 그 시대상이 반영이 되더라고요. 군사 독재 시절 같은 그런 험하고 참 부끄러운 시대에는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높고 그 시에 대한 애착들이 있어서 글 쓰면서 인용을 하면은 다 감동받고 하는데 근데 요새 윤동주를 이렇게 네. 다시 찾고 좋아하는 거는 이 시대 살기가 힘들고 부끄러운 네. 게 많아서 그렇지 않나. 네, 네. 윤동주 시인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대를 바라보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네. 겉으로 보면 현상적으로는 이제 작년에 이제 저작권이 기간이 만기가 되면서 윤동주 시집이 나오고 그다음에 영화가 나왔다는 것이 굉장히 또 네. 올해 3월 달에 3월 1일부터 31일까지 108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윤동주를 왜 좋아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교과서에 나와서
뭐 저항 시인이라서 기독교 시인이라서 이런 퍼센티지는 굉장히 숫자가 적고요. 자아성찰은 한 25% 정도인데 네. 놀라운 것은 51.2% 정도가 1,086명 중에서 한 400명이 넘어서는 사람들이 윤동주 시인은 우리에게 격려를 주고 자아성찰하고 끝나는 시인이 아니라 자아성찰하고 실천을 하려고 했었던 시인이었다. 네. 그런 분석이 그 독자들의 평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윤동주는 한 시기에 잠깐 이렇게 윤동주 현상으로 빛날 시인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생각해야 되고 네. 세계에 알리는 이유가 우리 문학일에서 알리는 이유가 아니라 윤동주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너무너무 이 세상에 필요한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네. 우리에게 긍지를 준 시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꼭 윤동주에 대해서 한번 바로 알기 위해서 송우회 작가님이 쓰신 이 윤동주 평전을 한 번쯤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시라도 좀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요. 자, 오늘의 시대의 아픔을 시로 표현한 민족 시인 윤동주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그가 시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하고 또 생각했는지에서 알아보는 시, 제가 일부분을 좀 낭독을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쓰여진 시의 일부분 전해드릴게요.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네, 오늘 귀한 걸음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제 막 아이고 소리가 나. 어서 오세요. 네. 선생님, 이곳이 선생님 작업실인가요? 예, 작업실이죠. 이곳에선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보자기도 싸고 옷도 만들고 뭐 이러는 공간이에요. 다양한 장르의 옷을 만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훈민정음이 바탕에 새겨져 있는 옛날 쾌자라고 해요. 이회수 선생님께서 작품 그리실 때 실제 입고 그림을 그리셔서 목물이 옷에 막 튀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베껴오고 다시 한 벌 해드렸어요. 그런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옷이죠. 저희 어머니께서 한복집을 하셨고 맏딸이었기 때문에 물려받은 경우예요. 그러면 집이 참 아름다운데 집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그래요? 그러면 가시죠. 자, 저한테 아주 특별한 보물 창고 구경시켜 드릴게요. 짠! 어서 오세요. 저의 보물 창고이기도 한데요. 만화방이에요. 선생님, 이 만화책이 총 몇 권 있는 거예요? 글쎄요, 이 집에서 만화방이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세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저는 이 방을 항상 숲이라고 생각을 해요. 책은 나무로 만들어졌고 그 한 그루의 나무 기운이 이 방에 모여서 정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게는 에너지 창고 같은 곳이고 일을 하다 정말 힘들었을 때 이 방에 와서 잠시 제목만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삼국유사 이렇게 해도 힘이 나요. 그렇지만 혼자 얘기해요. 불이 나면 다 타버릴 텐데 마지막에 들고 나갈 한 권이 있다면 오늘 그 책 소개해 드릴게요. 불이 나면 들고
뛸 수 있게 이렇게 구석에 꽂아 놓고요. 항상 책 이렇게 별빛 공주, 세계의 공주 이야기예요. 이 책 한 권 속에 저의 보물이 다 들어있어요. 제게 이 동화의 내용이 특별하기보다 이 책을 만들었을 때 다 천으로 수로 동화책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바느질을 시작했어요. 바느질을 시작하고 주인공 모습을 어떻게 실로 천으로 표현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더 많이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언젠가 저도 이런 책을 한 권 내리라 이러면서 가슴에 품고 있죠. 동화책이 아이들의 전용이잖아요. 어른들이 읽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슬픈 얘기예요. 나이가 들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래서 돋보기 쓰기에는 내가 돋보기를 찾으러 다니는 것까지 잃어버리는 거예요. 돋보기를 어디다 뒀지? 그러면서 나이 탓을 해요. 자책을 하고 이런 정신머리. 뭐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찾는다는 우스개처럼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긍정의 힘을 또 퍼다 먹었죠. 그리고 이러면 동화를 읽어야지. 그리고 동화책을 즐겨 읽다가 지금은 동화책을 써야지 이렇게 됐고 제가 동화책도 5편이나 썼어요. 나이를 먹는다는 건 둔해지는 것, 억세지는 것, 뭔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 잊어버리게 되는 것, 놓치게 되는 것, 많은 걸 흘려버리고 나이를 먹게 되는데 중간 점검이 돼서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내가 나이를 과연 잘 먹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하게 됐고, 우리가 잊고 사는 것, 잃어버리는 것, 놓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요. 옛날에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잘생긴 왕자가 살았다. 왕자의 머릿속에는 진짜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이 꽉 박혀 있었다. 세상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서라도 진짜 공주를 찾고야 말겠어. 왕자는 여행을 하는 사이에 숱한 공주들을 만났다. 저번 공주님은 완벽했어요. 머릿결이 달빛을 받은 비단결 같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가 마음에 안 드셨어요? 춤을 못 춰서요? 아니, 그런 건 아니야. 백조처럼 우아하게 춤을 추던 걸. 왕자는 어머니인 왕비에게 말했다. 진짜 공주와 결혼할 수 없다면 전 아예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날 밤 무시무시한 폭풍이 불어닥쳤다. 요란스럽게 울리는 천둥소리 사이로 왕비는 누군가가 궁전의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 왕비는 누가 왔는지 살펴보러 나갔다. 밖에는 한 아가씨가 서 있었다. 아가씨의 모습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왕비는 이 딱한 꼴을 한 아가씨가 자기는 공주인데 폭풍 속에서 길을 잃었으니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자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다. 왕비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주치고는 말투가 거칠군. 게다가 아가씨는 전혀 우아하지 않게도 흠뻑 젖은 부츠 차림으로 씩씩하게 걸어 들어와서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배낭을 홀 벽에 박힌 고리에 척 걸었다. 공주일지도 모르고 아닐지도 모르지. 어쨌든 날 아주 속이지는 못할 거다. 왕비는 손님방으로 서둘러 달려가 침대에서 시트와 담요를 걷고 매트리스를 드러냈다. 그런 다음에 주머니에서 말린 완두콩 하나를 꺼내 침대 한가운데에 놓고
그 위에 다시 매트리스를 깔았다. 그러고는 그 위에 하나 더, 그 위에 하나 더. 왕비가 20개의 매트리스 위에 이불 20장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자 침대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처럼 이리저리 출렁거리게 되었다. 마침내 아가씨는 졸린 눈을 비비면서 침대 위로 기어 올라갔다. 이튿날 아침, 왕비는 아가씨에게 간밤에 잘 잤느냐고 물어보았다. 한잠도 못 잤어요. 밤새 등에 뭐가 베겨서 견딜 수가 있어야죠. 보세요. 온몸이 온통 멍투성이가 되었잖아요. 왕비는 이 아가씨야말로 진짜 공주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짜 공주뿐이거든. 그래서 왕자는 공주와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식이 끝난 뒤 그 완두콩은 곧바로 왕립박물관에 전시되었다. 맞아. 그래 너 공주야. 완두콩 때문에 베길 수 있지. 저는 그렇게 뒤꿈치가 베겨서 못 자거든요. 그래서 꼭 발을 이렇게 받쳐요. 그럼 까다로움이 그 사람만의 고유한 모습인 거죠. 저는 우유 한 잔을 먹을 때 따끈해야지 먹어요. 안 그럼 비린내가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맨날 아우 너 정말 별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 더 외롭거든요. 이럴 때 그런 거 인정해주는 완두콩 베겼어. 어머 웃겨. 정말 말 되는 소리를 해라 너. 이게 우리 풍조예요. 완두콩 하나 때문에 잠들지 못하는 공주의 까다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커피 하나로, 어떤 사람은 볼펜 하나로, 어떤 사람은 신발 하나로. 그 다름이 그를 외롭게 성장시켰고 그렇게 외로운 속에서 굳건히 지켜낸 그 모습이 누구에겐간 있더라고요. 그 다름을 틀리다고 말할 때 이상한 또라이, 바보, 뭐 오타쿠, 요즘은 덕후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책을 제가 만났을 땐 저는 세상에 알려진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흉거리였어요. 저 여자는 왜 걸어 다니는데 속치마가 빠져?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그런 시절에 외롭게 살았거든요. 그냥 굳세게 즐기세요. 덕후가 돼요. 그런 저의 외로운 성장기, 내 모습을 완두콩 하나로 본 거죠. 이 책이 주는 교훈을 어떻게 현실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못하는 사람이니까 늘 손가락질 받고 별나다고 툭 먹으면서 살았으니까 저한테는 치유가 됐고 특별한 책이 됐지만 사람에 따라서 별걸 기대하고 방송 보고 봤더니 별거네.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모든 건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저는 동화를 제 식으로 해석을 해요. 흥부하고 놀부네 집에 흥부가 박을 탔어요. 이 세상에 박을 타서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일은 없어요. 그중 딸이 부잣집에 시집을 갔고 함을 열었나 보다. 함 속에 금은보화, 옷감이 나오는 거니까 결혼하기 전날 신랑 댁에서 함이 왔고 함을 풀었나 보다. 그걸 박으로 표현했나 보다. 이렇게 제가 다시 재해석을 해요.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언젠가 재해석한 책을 만들 거예요. 머나먼 나라에 아들이 셋 있는 왕이 살았다.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있으니 죽기 전에 손자를 보았으면 좋겠구나. 막내인 이반 왕자는 신부를 찾아 헤매다 늪에 빠지고 말았다. 개굴 개굴 개굴. 이반 왕자님, 나하고 결혼해요. 그러지 않으면 살아서 여기를 빠져나가지 못할 거예요. 이반 왕자는 개구리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다. 어느 날 왕은 다시 왕자들을 궁전으로 불러들였다.
신부들 바느질 솜씨가 얼마나 좋은지 보고 싶구나. 이 옷감을 가져가 내일 아침까지 내가 입을 저고리를 지어오라고 해라. 지혜롭고 상냥한 개구리 신부는 마법을 써서 왕에게 드릴 저고리를 만들었다. 왕은 개구리 신부가 만든 아름다운 저고리를 받아들고 기절할 듯 놀랐다. 개구리 신부는 마법을 써서 왕의 2번째, 3번째 시험도 모두 훌륭하게 통과했다. 이상해 보일지는 몰라도 왕자는 이제 개구리를 사랑하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나 형들이나 누구도 당신만큼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그러자 개구리에게 걸렸던 마법이 풀리며 눈부시게 아름다운 공주가 서 있었다. 내 이름은 현명한 바실리사예요. 사악한 마법사가 나를 개구리로 만들었죠. 하지만 당신의 사랑이 그 마법을 깨뜨렸어요. 공주란 까다로워요. 눈에 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왕실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안목이 높아서 늘 참아야 돼. 봐줘야 되고. 그런 공주와 물질적인 공주와 내면의 공주는 누군가를 늘 섬기죠. 배고프지, 손잡아주고 섬기는 사람이 공주가 아닌가 싶고요. 많은 자선 행사를 했던 다이애나 공주였고요. 테레사 수녀님 다른 얼굴의 공주였고요. 오드리 헵번 다른 얼굴의 공주였고요. 나 위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공주고요. 이제 환경 문제 심각한 이 시대에 종이 쇼핑백 하나 안 쓰는 우리 모두는 다 공주고 왕자가 아닐까 생각해요. 멀리서 찾을 거 없고 그냥 오늘 지금 이렇게 지금 바쁜 와중에 한 끼 못 먹여 보내는 게 목에 가시처럼 아프거든요. 이 마음을 가진 저는 공주예요. 어른이 읽어야 될 동화책? 동화란 경계가 없죠. 젊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같이 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짧은 동화 한 편이 잠든 아들을 보고 젊은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얘네들을 호강시켜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어른이 동화책을 많이 읽는 시대가 됐으면 여행길에 동화책 한 권 끼고 가서 경치 좋은 그늘에서 몇 장 읽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이 선정한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시간, 신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한 사람이 가진 사고의 깊이와 통찰력은 그의 말에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정치가가 갖춰야 할 말의 품격은 무엇일까요? 중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정치가 마오쩌둥, 그의 88가지 언어 전략, 정치가의 언격을 소개합니다. 내전 혼란기에 중국을 통일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일대 주석이 된 마오쩌둥. 그에 대한 정치적 평가는 엇갈리지만 언어의 대가로 불릴 만한 놀라운 표현력을 갖췄다는 사실에는 이견이 없는데요. 책은 대중의 뜻에 부합하는 언어, 확고한 비전 제시, 민심의 이탈을 막는 언어 등 총 4부에 걸쳐 마오쩌둥의 언어 전략에 대해 상세히 살펴봅니다. 오랜 전투와 가난으로 힘들어하는 민심을 수습하고 강한 권력을 구축한 마오쩌둥의 감정은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을 사용해 대중들을 설득한 것. 총대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말로 군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언론을 통해 이루어진 선전을 붓대라고 표현해 지식인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이 밖에도 낡은 것을 깨야 새 것을 세운다. 반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와 같은 새 국가의 당위성 선전 등 뛰어난 정치 언어의 감각을 선보였는데요. 말로 대륙을 휘어잡았던 정치인 마오쩌둥, 그를 통해 정치인의 말이 가진 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미국인들 사이에서 다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반지성주의인데요. 미국의 숨겨진 속사정,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저자 리처드 호프스테터가 1963년에 발표한 이 책은 현대 지성사의 고전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원서 출간 후 반세기 만에 국내에서 번역됐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반지성주의는 복음주의 신앙에 입각한 미국 사람들의 반권위주의적 생각에서 시작된 것으로 핵심에는 지식을 독점하는 엘리트에 대한 뿌리 깊은 반감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는데요. 실제로 1952년 메카시즘의 광풍 속에 치러진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지성과 속물이 대립하는 구도였습니다. 저자는 전장을 누빈 아이젠하워가 지식인 스티븐슨에 압승한 것은 미국 사회가 지식인을 거부한 것으로 분석합니다. 이 밖에도 정치와 종교, 경제 등 다양한 소재를 바탕으로 지성을 멸시하는 미국인을 생생히 묘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성이 갖는 의미를 고찰해 봅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 상상할 수 없던 일들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 자리 잡게 됐는데요. 과연 100년 뒤의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진화를 거듭할 것인가, 혹은 쓸모없어질 것인가? 인류의 미래를 탐구하는 책, 호모데우스를 소개합니다. 전 세계 45개국에서 출간돼 500만 부 이상 판매된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저자는 7만 년 전 인지혁명이 사피엔스의 마음을 탈바꿈시켜 별 볼 일 없던 아프리카의 한 유인원을 세상의 지배자로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요. 이후 두 번째 인지혁명으로 탄생할 호모데우스는 지금의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새로운 영역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은하계의 주인이 될지도 모른다고 예측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경험 대신 정보와 데이터를 숭배하는 데이터교에 들어선 지금, 저자는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은 분명 세계를 탈바꿈시킬 테지만 단 하나의 결정론적 결과가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데요. 과연 인간은 컴퓨터 알고리즘에 무기력하게 종속될까요? 아니면 초인적 지능과 힘을 지닌 강한 존재로 거듭날까요? 경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학문적인 이론과 상상력이 뛰어난 저자의 통찰력이 인류의 미래를 탐구하는 재미를 줍니다. 사회 구성원의 정서와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이 응축된 음식 문화. 인류의 역사는 음식과 함께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선사시대부터 21세기까지 음식을 통해 알아보는 인류의 역사. 인류 역사에 담긴 음식 문화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최고의 음식사 도서에 주는 세계 미식요리책 경연대회 수상작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이 어떤 형태로 인류의 음식 문화에 영향을 미쳤는지 소개합니다. 새로운 음식이 발견될 때마다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꿈을 꾸었던 인류의 발자취를 추적한 저자.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은 새로운 식재료의 출현을 의미한다. 인류가 유목을 계속했다면 긴 발효 과정이 필요한 와인을 먹을 수 없었을 것이다 등 역사적 배경과 음식을 흥미롭게 연결짓는데요. 인류 최초로 인쇄된 요리서, 정직과 탐닉과 건강에 대해서 등 음식 문화에 대한 기록까지 세세하게 살펴봅니다. 눈길을 사로잡는 사진과 그림도 여럿 실렸는데요. 음식에 대한 지역과 시대를 뛰어넘는 통찰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끔 우리는 나 하나의 행동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나 하나가 큰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동아 시인의 시 한 구절 가슴에 새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TV 도서관에 가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